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11페이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진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는 단계는 다른 단계와 달리 실습생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관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또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학습 경험에 더욱더 좋은 영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관과 협력하고 또 슈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잘 받는 거, 그것을 잘할 때 여러분이 많은 걸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습 중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지 작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등교 수업에 나오면 일지 작성하는 것은 직접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 중 단계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는 뭐를 작성해요? 실습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쵸?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로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듯이 여러분이 실습생으로서 실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습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습생 서약서로 실습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은데 체계적인 실습생과 체계적인 실습 지도와 실습생의 책임을 위해서는 여러분 실습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에도 나와 있는데요. 실습 계약서는 실습생의 실습 일정과 근무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실습할 건지 관련된 지침, 그 다음에 실습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실습생과 실습 지도자의 의무는 무엇이고 책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 쌍방이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습 계약서 체결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실습 지도와 실습에 임하는 실습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이죠. 예, 그래서 실습 지도자와 실습생의 역할과 규범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수는 아니지만 실습 계약서를 작성하고 때로는 실습 서약서를 작성해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이런 관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실습 중 단계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처음 가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에서는 처음에 오면 실습 계약서도 작성하고 또 비밀 보장을 여기에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서약서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상당 기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오면 약속을 받기도 하는데 기간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습 기관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가시기 전에 제가 레포트로 실습 기간을 정하시고 나면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레포트를 늘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가기 전에 그 기관을 이해하고 가셔야 실습 목적에 맞게 잘하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작성한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가 학교에서 레포트로 낸 것은 조금 윤곽만 잡았다면 여러분이 막상 실습 기간에 가서 보시면 윤곽을 잡은 부분에 더 살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시고 기록하신 것이 여러분이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습 일지를 제본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것, 여러분이 기관에서 보충한 것을 가지고 실습 일지로 제본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는 실습 기간 중 가장 먼저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는 실습 기간에 대한 분석 보고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듣고 작성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기간을 더 알고 싶으면 그 기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여러분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그 기간 실습 지도자에게 실습 기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저는 잘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예쁘게 말씀하시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있어서 그 기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 기간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간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습 기간 홈페이지 또는 그 기간의 소식지, 홍보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습 기간의 연역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겨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관에서는 무슨 중요한 일을 했는지, 또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조직 체계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기관의 특성, 또 예산, 후원금은 어떤 걸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실습 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록하시면 될 거고요.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 샘플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세 번째, 출근부 작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직장에 가면은 매일매일 근무 상황부를 여러분 적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들어갈 때 지문 인식하고 나올 때 지문 인식합니다. 이게 뭐예요? 출퇴근 시간이 정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을 하게 되면 매일 출근비를 작성하고 거기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출근을 한다는 것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0분 전에, 그쵸? 최소한 저는 10분 전이 아니라 한 20분 전에 여러분이 출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9시까지 출근이지만 20분 전에는 다 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30분 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분 전에 20분 전에 출근해서 또 청소도 하고 책상도 닦고 환경 정리 예쁘게 해놓고 또 물도 좀 떠다 놓고 그렇게 하고 그날의 실습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면 이 사람은 태도가 됐다.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우리 기관에 직원 결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물론 일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태도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익숙해진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가르친다고 잘 안 돼요. 그래서 태도 플러스 실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고 그 사람하고 더 잘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싶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가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인성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습은 사회생활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시고 인생 경험도 하시고 아이도 출산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셔서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습도 사회생활이다, 직장생활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여러분이 처음 출근할 때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첫 출근할 때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0분 전에 막 1시간 전에 가서 막 있는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문 열면 청소하고 물 떠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근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실습지를 정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정한 분도 있는데 정하신 분들은 아마 실습 가는 날짜가 떨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을 하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출근하셔서 출근부 작성하시고 서명 받으시고 또 이렇게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1시간, 2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채우신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나는 뭐를 잘할 수 있구나. 내가 실습을 마치면 어떤 건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실습 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어도 그걸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한 일을 시간 서열대로 기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업무 일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 일 어떤 거 했고 또 내일은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개괄적으로 매일매일 업무 일지를 기록하는데 저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다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해도 뭐 막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일지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내일은 이 일을 할 거네. 이 일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했지? 막 이런 것들을 사실 일지 하나를 보고 그걸 매일매일 서명 받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일지를 기록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실습할 때도 무슨 일지를 기록한다? 실습 일지를 기록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습하는 것보다 일지 기록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힘들다는 건 뭐예요? 해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습관을 길러서 익숙해질 때 우리가 전문화, 체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자꾸 이거를 하는 훈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습 일지는 매일의 실습 일과 후에 기록하여 다음 날 아침에 실습 지도자에게 제출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는 한 달씩 제출하세요. 어떨 때는 끝날 때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 첫날 하는 날 물어보세요. 슈퍼바이저 선생님, 제가 실습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해서 그 다음날 올려드릴까요? 결제를 맡을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실습 지도자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라고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매일 실습 일지를 작성해요. 실습 지도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슈퍼바이저인 지도자에게 코멘트를 받게 돼요. 그 밑에 지도자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서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받게 되는 거죠. 사례를 다루는 경우 실습 일지에 반드시 케이스 리코딩을 첨부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실습 일지는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과 관련해서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면 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은 뭐 사례를 다루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날 하신 실습 내용을 작성하시고 실습 지도자의 코멘트를 받는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일정과 실습 내용, 실습생 의견과 여러분의 소감을 매일매일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내 주관적 사실을 기록하면은 여러분이 뜬구름 잡는 듯이 기록하게 돼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관에 갔다. 그럼 오늘 내가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목욕봉사할 때 어떤 것이 어려웠고 노인이 어떤 걸 좋아했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어떤 걸 좋아했고 이렇게 작성해야 돼. 오늘 목욕봉사를 했다. 참 좋았다. 뿌듯했다. 어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서 시원하다고 말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후 실습 지도자의 슈퍼비전을 받는다. 이는 실습생의 업무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될 뿐만 아니라 실습 경험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록한 걸 읽어보시고 나면 어느 순간에 되게 뿌듯한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습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습하러 가셨는데 과제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실습 과제를 원치 않지만 사실은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게도 돼요. 여러분이 실습 가서 과제를 많이 해본 사람은 여러분이 5년 후에 실습 지도자가 되면 과제를 주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여러분이 실습 과제를 안 받아본 사람은 실습 지도자가 되었을 때 과제 안 주실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제는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선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습 기간에 따라서는 과제가 제시되기도 하고 제시가 되지 않기도 한다. 과제 수행은 실습 경험을 확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이 실습 전 공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제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제는 실습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 경험과 연결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특성과 실습생의 학습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실습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습생 모두에게 부여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기간 특성에 따른 고유의 과제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과제의 결과는 실습생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능력을 평가받는 척도가 될 수 있고 실습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과제가 부여되든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 향상을 목표로 과제 수행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 지도자와 또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할 때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습할 때 여러분이 물어봐서 수행해도 돼요. 그래서 실습 과제를 효과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죠. 처음이신데. 그러니까 모르는 건 물어보시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마치고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 실습 기간에 이 아니라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모르는 건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습하실 때 모르는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모르는 건 좀 창피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실습 가셔서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습 과제까지 이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 평가서까지 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